네, 역사가 백승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호남의 16세기 명유, 이름난 선비의 한 분이었던 곤제 정계청 선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매우 큰 영광입니다. 이 곤제 선생은 이제부터는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생 안 하고 그냥 객관화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곤제 정계청은 당쟁으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당쟁으로. 그 좀 초두에 좀 우스운 말입니다만 곤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다시피 1529년생인데 1590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세가 좀 넘게 사신 거죠. 만약에 이 곤제 정 선생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뭐 50대나 60대 초반에 세상을 떴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곤제가 조금 오래 사신 것이 오히려 큰 횡액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이름난 당시로서는 아주 이름난 선비였죠. 그런데 기축-옥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여립 사건이죠. 정여립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1590년에 평안도 유원으로 유배를 갔고 곧이어서 더 멀리 보내라 해서 강원도란다. 함경도 더 먼 곳이니까요.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고문의 후유증 그리고 너무나도 혹독한 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곤제 정계청이란 큰 학자를 기념하는 서원이 고향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서원이 바로 자산서원이죠. 이 자산서원인데 이 서원은 지었다가 부쉈다가 지었다가 부쉈다가 지었다가 이렇게 5번을 세웠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무너뜨렸다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쟁으로 그의 명예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곤제 정계청이란 큰 학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아볼 점은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계청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성정씨의 시조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시조라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뭐 중시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서에는 수수기와 곤제 우등록이라고는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되게 아실 것입니다. 수수기라고 하는 책자는 이미 실종이 된 상태이고 우등록 3권만이 전하고 있습니다. 곤제는 나주 출신이죠. 기록에는 대곡동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봉산 훈도를 지낸 정세웅 선생이라고 합니다. 본관은 고성이고요. 그 출신에 대해서도 반대편, 곤제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아주 하찮게 얕잡아 보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관속에 불과하다, 향리에 불과하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아주 천착해서 제대로 밝힌 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름난 학자 중에서 고산 윤선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산 윤선도가 구명을 한 바에 따르면은
곤제의 6대조가 고려시대에 귀향을 와가지고 나주에서 향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향리의 신분에서 풀려나가지고 선비의 가문으로서 크게 떨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분명한 선비 집안에서 곤제 정계청이 태어났고 자랐고 한미하다는 표현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곤제 정계청 오늘 4차례에 걸쳐서 알아보겠는데 곤제에 관한 기록은 그분의 저서인 우등록도 참고가 되고 또 그 기충록이라고 있죠. 정열입 사건을 다룬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기충록 하권이 몽땅 다 이 정계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또 그 미수 허목이 쓴 글에도 정계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뭐 수십 건의 문서가 있는데 이 정계청과 관련해서는 나주 지방의 유림들, 특히 나씨들, 여기 나 선생님 어디 앉아 계실 텐데요. 그 나주 나씨의 덕자, 학렬인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덕준, 나덕현, 나덕명 이런 분들. 그 나씨들이 밝힌 좋은 기록들이 또 있어서 크게 참고가 됩니다. 반면에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글들도 많습니다. 그건 이제 사계 김장생, 또 동춘당 송준길,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쓴 글에는 아주 또 나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계청 사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론의 대가들 그리고 남인의 대가들 사이에서 한쪽에서는 옳다, 한쪽에서는 그러다 그런 시비에 크게 휩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거는 뭡니까? 유남사라고 되어 있죠. 정 선생을 추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곤제 정계청은 화담의 제자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크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암 박순이라고는 또 대단한 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승까지 지낸 서화담의 제자로서 아주 크게 출세한 우리 호남의 아주 그야말로 큰 자랑인데 이 사암 박순과 정계청의 관계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 쪽에서는 정계청은 박순의 제자였는데 스승을 저버렸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요. 제자였을까요? 저도 한참을 찾아봤는데 제자였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였을 수는 있지만은 제자였을 리는 없다. 그러나 밀접한 관계였던 것은 청년 시절에 밀접한 관계였던 건 분명합니다. 사암 박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곤제 정계청보다 나이가 6살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훌륭한 선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계청을 말하고 있으니까 정계청은 매우 큰 학자였어요. 금강산 암자에서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뭐 역사, 천문지리, 의학, 복서, 산수, 병법, 가무 아주 능통했습니다. 특히 아주 어려운 수학에 아주 밝았던 것 같습니다. 수학에 밝고 주역에도 아주 탁월한 지식이 있었고 기타 다른 분야도.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아니 교수님 보면 뭐 하서 김인우도 그랬다고 하고 이름난 학자들은 다 그렇던데 뭐 이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물론 특별한 일이죠. 보통의 학자들은 그렇게 여러 방면에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제 정계청 선생 정도 되면은 당시의 학문이라고 알려진 거의 모든 분야에 아주 출중했다.
한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 곤제는 사실 벼슬에 나가거나 정치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이 명백합니다. 그이는 사실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제자들과 공유하는 것, 거기에 아마 가장 큰 재미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학자이지 정치가는 아니었다. 지금 이 시간은 곤제 전계청은 누구였나, 어떤 사람이었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뒤에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들었지만 그건 휘말려 들은 것이지 본인이 정치를 원하거나 정치에 개입했던 것은 아니고 워낙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거했습니다. 그래서 전라감사 박민헌도 천거하고 영의정 박순도 천거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기록은 천거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천거까지 한 것은 아니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천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에서는 명백하게 천거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곤제는 제자가 참 많았습니다. 제자가 많아서 제가 이게 적었습니다만 아까 유남사 보셨죠? 그 고향 동네에 제자가 400명이었다. 실제로는 400명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백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유남에 가면은 지금도 제자거리라고 불리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벼슬의 천거를 받았지만 과거를 통해서 벼슬에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시시한 벼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참봉, 훈도, 주부 하니까요. 그렇지만 학자로서 천거되는 벼슬들은 대개 이것이 이제 처음 벼슬인 거고요. 나중에는 북인 출신으로 영의정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산해의 천거로 곡성현감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곡성현감도 오래 한 건 아닙니다. 1년도 못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벼슬 생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벼슬도 하긴 했지만 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벼슬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추천한 전라감사 박민헌의 추천사를 보면 실록에 나오는 글인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강조점이죠. 그의 학문, 지금 전계청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는 예경에 공력을 들이고 역학에 있어서도 발명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보기에 전계청이 도달한 학문적 경지는 다른 부분도 뛰어났지만은 두 면에서 아주 특출했다 이런 거죠. 즉 예에 관해서 17세기가 되면 이제 조선은 예학이 발달한 나라가 됩니다만 그런 예학 발전에 있어서 첫 창을 열었다. 하서도 예학에 밝았지만 이 전계청도 예학에 매우 밝았다 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역학, 주역에 아주 대가였다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가 된 것은 당쟁인 거죠. 박순이나 허엽이나 전계청은 모두가 다 화담 서경덕의 문화에서 자라난 큰 학자들이죠. 그런데 길이 다 나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뉩니까? 박수는 이른바 서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허엽은 그러니까 허균의 부친인데요. 동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계청은 역시 동인이죠. 그런데 뒷날에 북인과 가까운 그런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허엽과 전계청의 관계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박순과의 관계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인들은 박순은 관대했다. 그러나 전계청은 문제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동인들은 물론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서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박수는 이렇게까지 정계청을 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계청의 개청에 출신이 너무나 한미했기 때문에 동인이 정권을 잡은 선조 시대에 동인 편을 드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인의 선조 중반에 서인의 아주 지배적인 주도적인 그런 인물로 부각된 분이 바로 송강정철이잖아요. 정철은 정계청을 용서하지 않죠. 정계청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구실로 박순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정계청은 박순과 친하기는 했지만 박순의 문인은 아니었는데 정철은 어찌 된 셈인지 박순의 문인이었는데 박순을 배신했다. 사제지간의 의리를 저버렸다. 이걸 가지고 정계청을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선조 때 여러 군데에서 정계청이 언급되고 있는데 매우 우호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호적으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정계청이 상소를 해가지고 임금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은 대체로 그 주자학적 가치, 성리학에서 말하는 임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그런 가치를 구현하기에 힘쓰십시오. 라는 그런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소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주장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선조는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니 벼슬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람이 왜 이런 상소를 올렸어? 이제 그런 질문 앞에 섰을 적에는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죠. 정계청이 정말 벼슬에 관심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자기가 어떤 벼슬에 나가게 된다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사소한 잠봉을 하고 훈도를 하고 그럴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마디로 줄여보면은 정계청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적에 그가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할 뜻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면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가 가장 애를 쓴 부분은 학문에 종사하고 그것을 제자들과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승으로서 그는 매우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도 넘는 문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선 그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맞춤형 교육을 잘했다. 맞춤형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개개인의 성품,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조건들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잘 시도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몰렸다. 그는 스승으로서는 많은 보람을 느끼는 훌륭한 학자였다. 그런 정계청이니까 평소 같았으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오히려 많은 제자들과 함께 늙어서까지 평안하게 삶을 자연 속에서 풍요롭게 부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정계청이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회오리가 일어나면서 그의 삶은 갑자기 망가졌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